어떤 이는 가장 높은 차원의 희망은 극복된 절망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 전에 여기에 정치가 있다면 그것이 새 정치든 아니든 지금 여기에 절망에 응답하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8월 16일 금요일 이재정의 70.5. 그 말씀의 주인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요. 네, 또 금요일입니다. 저는 이재정이고요. 지금부터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 오프닝에서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요. 이분 누구실까요?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저는 게시판에 그분이 누구라고 맞추시는 분이 한 분쯤은 있으실 줄 알았어요. 이 광고가 나가는 동안 그렇게라도 올려주시는 분 있으면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했던 책에 저자 사인을 담아서 보내드려 볼까 한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뭐 없으시네요. IM 베드로님, 이승만은 위임운전, 윤보선은 학원 접수, 박정희는 과속운전, 최규환은 대리운전, 전두환 난폭운전, 땡땡땡 여러 가지 운전 시리즈를 올려주셨는데 혹시 이게 오프닝 멘트를 듣고 거기서 또 연상해서 해주신 건가? 아니면 지금 직전 방송에 관련된 모티브가 될 만한 뭔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누군가는 맞춰주시길 바랬는데요. 이분요, 전직 운전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다른 운전사 아니시고요. 택시 운전사, 그리고 서울의 택시 운전사 아니십니다. 파리의 택시 운전사 하셨던 분인데요. 누구실까요? 아이 참. 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오프닝 못 듣고 지금 선물 욕심은 있으셨는데 아쉬워하시는 분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홍세아 선생님 모실 거예요. 네, 맞춰주신 분은 있으시네요. 이분 박계동 씨 뭡니까? 박계동 씨. 네.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책 3권 보내드려 볼 생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올려주신 피터팬님, 네, 제가 해드릴게요. 사인 받아서 보내드릴게요. 제 사비로요.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는 선물 배송료로 아마 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제 사비로 보내는 이 주소 제 주소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피터팬님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실에 주소 남겨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문자를 입력하다고 늦으신 분 있다고 하는데요. 3권을 그러면 피터팬님한테 모두 드리는 게 아니라 방송하면서 짬짬이 호응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 마음대로 임의로 골라서 보내드려 볼까요? 그러면 집중도가 높을까요? 이렇게 물씬으로 유혹을 해야 제 방송을 들으시려나? 아니어도 충분한 만큼 저는 자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책 3권은 제가 가져가지 않을게요. 다만 제가 방송 준비하느라고 가끔 접어두거나 한 건 있어요. 새 책 아니라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제 손때가 묻었으니까 더 반가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예, 홍사 선생님 바쁘게 나가시더라도 꼭 사인 좀 해주시고 가시라고 제가 여쭐게요. 홍사 선생님은 잠시 후에 제가 모실 거고요. 그 전에 간단히 또 제가 하고 싶은 수다를 푸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홍세아 선생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취자층은 워낙 다양하고 홍세아 선생님이 한참 베스트셀러를 쓰시고 이제 회자되고 있던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분조차도 저희 방송 또 청취자도 있으실 테니까 제가 간단히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본인 모시고 난 뒤에는 소개하기 어려운 얘기들 있잖아요. 작가시죠. 베스트셀러를 몇 권이나 아마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특히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은 아직까지도
처음 출간된 게 아마 1995년 경일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던 때인데요. 벌써 한 20년, 내 나이를 고백하고 있네. 네, 20년 가까이 베스트셀러 자리에서 내려왔을지라도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대요. 글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 특히나 뭐 시사나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때늦은 감이 있을 때가 많은데 읽다 보면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다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읽었는데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그런 느낌하고는 또 다르게 다가왔어요. 아마 정작 쓰셨던 본인도 지금 읽으시면 또 다르게 자기 그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매력적인 분이세요. 사고의 깊이나 또 그분이 운동에도 투신을 하시고 또 정당 정치인으로서 활동도 하시는데요. 그 어떤 활동을 하면서도 운동가이거나 또 정치인이거나 그저 작가이거나 한 곳에 치우쳐지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똘레랑스가 그분을 통해서 회자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똘레랑스가 본인의 역량을 이렇게 배분하시는데도 발휘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소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신 뒤에 난민전 사건이라고 1979년에 있었는데요. 그 사건 관련돼서 프랑스로 망명을 하시게 됩니다. 2002년도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에 귀국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 베스트셀러작을 내시고도 그저 프랑스에 계셨죠.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IMF 이후에 2002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작품 활동도 하시고요.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또 교육인으로서도 활동도 하셨어요. 여튼 여러 가지 직업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제나 택시 운전사 같으세요. 늘 파리에 계실 것만 같은 택시 운전사신데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그 책을 처음 들추면 그분이 참 파리에서 택시 운전사뿐만 아니라 가이드 일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파리의 곳곳의 명승지에 대한 소개글이 있어요. 근데 그 소개글 하나하나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조금씩 이제 은유적으로 이렇게 얹어서 하는 소개글이 있는데 정말 파리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듯한 관광한 듯한 느낌도 주고요. 다시 한번 또 생각나시는 분들 이제 책장에 꽂혀져 있는 분들은 슬그머니 꺼내서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요. 또 처음 오늘 이분 소개받으신 분들은 책 한번 사서 보세요. 아주 경쾌하게 잘 읽혀지면서도 내 안에 무언가를 깨기에 족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책들도 최근에 또 소개된 책들 많으니까요. 한번 들춰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지식인이시다 보니까 공부 공동체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그러면 홍세아 선생님 간략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모셔서 본인을 통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홍세아 선생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동안 컨셉 잡은 듯이 운영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서초콜 브리핑 기자 이재정 기자입니다. 국민TV 비공식 자칭 법조기자 이재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판결이 있어요. 제가 변호인으로 잠시 관여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실은 이제 끝까지 제가 다 마무리를 함께하지 못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은 사건이긴 해요. 이 사건의 시작은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도에 시작된 사건이에요. 지금 2013년인데 횟수로는 장작 6년입니다. 이제서야 끝났습니다. 형사사건이고요. 여러분들 촛불이 한창이던 당시에 조중동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우리 모두 분노했었죠. 그건 언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물론 그전에도 조중동 불매운동에 언론운동은 있긴 했지만 2008년도 광우병 사태와 관련된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는 기본적인 언론의 자세도 갖추지 못했죠. 그전에는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다가 2008년에 이르러서는 정반대의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지경에 이른 거죠. 뭐 정세 상황이 변해서 또 경제적 상황이 변해서 태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 지식을 정보 전달을 하면서도 그 정보가 바뀝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했죠. 그래서 네티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모 포털 사이트에 아고라라는 뭐 게시판 유사의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공간에서 조중동에 광고하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광고를 불매운동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누구 한 명이 기획을 했거나 어떤 시민단체 또는 정치 집단이 기획을 했던 게 아니에요. 네티즌의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게시판에서 회자되다가 결국은 그 당시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 카페라는 거를 많이들 운영을 하셨죠. 그 인터넷 커뮤니티 그 카페 하나를 어떤 분이 만드십니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하죠. 회원 가입을 하는 게 뭐 조직 가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글을 읽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회원 가입을 많이들 합니다. 아고라에도 광고 불매 운동 해요 하는 글도 있었고요. 그 카페 자체는 이제 광고 불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페니까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페니까 거기에도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요. 검찰에서 무려 20여 명이 넘는 분들을 출국 금지를 시킵니다. 출국 금지 대상은 누구냐면요. 그 카페의 운영진입니다. 카페 운영진이 어떤 건지 아시죠? 운영자가 있으면 또 이제 가볍게 일을 돕기 위해서 뭐 자원을 해가지고 권한을 조금씩 할당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20여 명이 넘게 출국 정지가 돼요. 출국 금지라는 거는 그냥 쉬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나가시려다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구속이 되시는 분도 생깁니다. 이게 바로 조중동의 광고를 싫으면 당신 회사의 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라는 광고 불매 운동의 일원으로 그 회사에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 네티즌이 많아지면서 이걸 어떻게 중단시키고 싶은데 누구한테는 책임을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드러나야죠. 행위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드러나야 되는데 검찰이 관여를 합니다. 법적 책임을 질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행위 자체가 법의 재단을 받아야 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법률가로서는 의문입니다만 지금도 의문입니다만은 검찰이 나섭니다. 그래서 2명을 카페 운영자 2명을 구속을 하고요. 나머지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출국 금지를 시키고 피의자로 전환을 합니다. 총 24명이 피의자가 되었거든요. 민변에서도 24명을 한 분의 변호사님들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변호사님들이 관여를 하시게 됐어요. 그때 저도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24명을 변호사님들이 이제 2분에서 3분, 뭐 4분까지 이렇게 각각 이제 담당이 돼서 그때부터 검찰 수사 그리고 또 1심, 2심, 3심까지 이제 다 맡아서 해 주셨어요. 이 사건이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8월 13일 날 이제 최종적인 판결이 있었어요. 최종적 판결 이러면 여러분들 대법원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번에는 고등법원이었어요.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파기환송이라는 거. 좀 전문 용어 같지만 그래도 짐작은 가시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이 일부는 무죄다라고 해가지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넘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방법원 한 번, 고등법원 한 번, 대법원 한 번, 그다음 다시 고등법원 한 번. 그러니까 한 4번 정도의 단계를 거친 거죠. 결국은 이제 이 판결은 뭐 일부는 무죄가 되고 일부는 유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복잡한 법리는 아니지만 이제 첨예한 법리 다툼을 담고 있어서요.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쉽게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광고를 불매한다라는 건 여러분 불매 운동 그럼 뭐예요? 소비자 운동이죠.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뭐 흔히 있어 왔던 거예요. 불매 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불매 운동 하면은 회사에 손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해라는 것 때문에 소비자의 의견들을 청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는요.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 헌법에는요. 소수자를 위해서 그런 식의 위력의 행사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노동자들의 파업 권리
그다음에 단결할 권리, 그것과 맞물려서 소비자의 권리는 그렇습니다. 개별 소비자와 대기업, 힘의 불균형이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이렇게 불매운동이라는 몇 가지 운동의 방식은 허용이 돼요. 그런데 당시의 검찰은 이 불매운동을 하면은 매출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들은 결국은 업무가 방해된 거다 라는 논리를 펴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법리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대놓고 소비자 운동하고 대척점에 쓰기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좋다. 당신들이 나 조선일보 안 볼 거예요. 나 중앙일보 안 볼 거예요. 나 동아일보 안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1차적 불매운동은 괜찮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중앙일보에 광고를 하는 삼성에다 전화를 해서 삼성 너 중앙일보에다가 조선일보에다 동아일보에다가 광고하면은 삼성 제품 안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방식, 그러니까 2차 불매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방식은 법에 어긋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창조적인 법률 구성행위예요. 속성은 다르지 않잖아요.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례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를 하면서 미국의 판례를 들이댑니다. 근데 뭐 저희도 훌륭한 분들 많거든요. 미국 여러 가지 이제 지식 창고들을 뒤져서 그 판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례가 아니었어요. 여튼 우리 창조적 행위, 이제 창조경제 이전에 벌써 지난 정권부터 창조적 행위를 해왔던 우리 검찰은 그 법리를 고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4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됐고요.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법원은 뭐 하느라고 이걸 제대로 평가를 못 해줬나. 예, 물론 변호인이니까 저는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이 사건만큼은 정말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거라고 법적으로는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불매운동 좋습니다. 2차 불매운동. 약간 변형 같긴 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건 아니고 이런 언론 매체와 관련해서는 2차 불매운동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신문, 이거 만드는 원가는 꽤나 비싸요. 옛날에 인쇄가 처음 있고 난 뒤에도 이게 대중적일 수 없었던 이유는 단가가 비싸서 그랬어요. 근데 광고라는 게 개입이 되면서 신문은 싸져요. 대중성을 가지게 됩니다. 값이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돼요. 신문 하나 사는데 얼마 안 하잖아요. 그게 신문을 만드는 모든 비용에 대한 대가는 아니거든요. 결국 광고 수익으로 우리는 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 신문에 대한 비용에 버금가지도 않는 그 돈을 안 주고, 다시 말해서 이제 나 중앙일보 안 봐, 동아일보 안 본다고 해가지고 조중동에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리가 두렵다라고 느낄 만큼의 어떤 타격을 못 주는 거죠. 본래적 의미의 소비자 운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다른 회사에다가 압력을 가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자 운동의 본성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행위죠. 근데 이런 언론 매체의 어떤 환가성이 비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유죄를 내린 판결도, 맞아요.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일부가 무죄가 됐어요. 이번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원래는 당초에는 이런 행위는 조중동에다 광고를 실는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이기도 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업무 방해이기도 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이걸 대법원이 일부 무죄를 해요. 그래도 조중동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는 아니다. 어쨌든 절반의 성공은 저희가 얻어낸 거죠. 그렇지만 저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의 결과를 주지 못했죠. 각 다른 영업체, 조중동에 광고를 하던 다른 영업체, 회사들에 대한 업무 방해는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유죄가 됐어요. 다만 일부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형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론 무죄라는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 6년의 재판 동안 얻은 것도 있다고 우리의 피고인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소주라면 아시죠? 언론소비자주권연대라는
새로운 우리 소비자들의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 카페, 이 카페 인원들이 주축이 돼서 그다음에 이들을 지지하던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래서 뭐 조중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활동, 언론 주권이라는 부분을 또 공론화하고 계속 사회적 이슈에 관여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24분도 참 의식 있는 시민으로서 6년간 정말 재판으로 핍박받으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 분 한 분 정말 깨닫고 느끼고 한 바가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사례 하나를 얘기할까요? 제가 변호인을 맡았던 아주 예쁜 소녀가 있었어요. 아주 예쁜 소녀가 있는데 큰 눈망울에 너무 예쁘게 생긴 분인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표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었어요. 그분이 운영진이랍니다. 딴 건 아니고 저 운영자분께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했던 일이고요. 저는요 그냥 동아일보에, 회사에서 동아일보를 받아보길래 동아일보에는 어떤 광고가 실리는지 동아일보에 실리는 광고의 회사명을 카페에 적어주는 일을 했어요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카페 회원이 되셨어요? 물었더니 본인은 그냥 웹서핑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조중동 씨를 미워한대요. 조중동 씨를. 그래서 아니 조중동 씨가 대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다니길래 이렇게 조중동 씨를 미워하나 싶어서 봤더니 이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대요. 그리고 이런 태도로 보도하다가 이런 태도로 갑자기 바꿔서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는 신문이라면 문제가 있구나, 이건 잘못됐는 걸 하는 생각으로 본인은 운영진 보조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대요. 그랬던 소녀가 이제는 이제 처녀가 됐죠. 처녀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사회에 눈을 뜨게 됐던 시기예요. 2008년입니다. 그 6년 동안 재판을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 백수님들 또는 이제 자영업자들, 그분들한테도 타격이에요. 본인이 본인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타격이지만 특히 얽매인 직장인들, 뭐 공무원들 재판받는 내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처음 한두 번이야 그냥 뭐 월차 내고 이렇게 나오실 수 있지만요. 이게 회사 사정하고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내가 쉬어야 되면은 이게 회사에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6년간을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여튼 더 좋은 결론이 있었더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랑했을 텐데 미안한 마음만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법리적으로도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뭐 첨예했다고 얘기했지만 전 중요한 법리라고는 안 봐요. 물론 이미 판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법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법리거든요. 나중에는 우리 법률가들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저기 선생님 곧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아직 안 오셨나요? 침이 마르네. 제가 막 너무 열변을 토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건에 너무 관여가 돼 있으면 힘들어요. 법률가는 항상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적당히 시크하게 의뢰인의 삶과 내 삶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지켜봤던 그분들의 하루하루가 떠올라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홍세아가 말하는 홍세화. 두 가지 우연이 있었다. 하나는 프랑스 땅에 떨어진 것. 또 하나는 파리에서 빈대떡 장사를 할 자본이 없었다는 것. 아무 카페든지 한 뼘 정의를 빌려서 빈대떡 장사를 해보겠노라고 마누라와 꽤나 돌아다녔다. 그때 수중에 돈이 좀 있었다면
지금도 열심히 빈대떡을 부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는 빈대떡을 아주 잘 부친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 대신에 나는 파리의 빈대떡 장사? 글쎄, 그건 나도 알 수 없다. 아무튼 2가지 우연과 몇 가지 필연,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란 게 합쳐져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 나는 나이를 꽤나 먹었지만 나이 먹기를 꽤나 거부하려고 한다. 양철북의 소년도 아니면서 말이다. 나이 먹기를 거부한다는 게 주책 없는 일임을 안다. 그렇다고 할 일 없는 수작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는다. 장교는 나이를 먹으면서 진급한다. 사병은 나이를 먹어봤자 사병으로 남는다. 실제 전투는 주로 사병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사병으로 남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 그럼 나는 끝까지 사병으로 남겠어. 오래전부터 가졌던 생각이다. 따라서 나에겐 나르시즘이 있다. 내 딴에는 그것을 객관화함으로써 자율 통제를 하려고 애쓴다. 그러면 전투는 왜 하는가? 살아야 하므로. 적박 하나 땅에서 사랑하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싸워 작은 열매라도 맺게 하는 걸음이고자 한다. 걸음이고자 하는 데에는 자율 통제가 필요치 않다. 욕망이 춤춘다. 그렇다. 나는 살아서 즐거운 아웃사이드이고 싶다. 시들어질 때까지 수염 풀풀 날리는 척탄병이고 싶다. 네, 방금 제가 읽어드린 홍세아가 말하는 홍세화, 그 생각의 좌표라는 홍세아 선생님의 책 앞에 그 저자를 소개하는 란에 홍세아 선생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신 글이 있어서 제가 잠시 빌려 읽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선생님이 옆에 계십니다. 더운 날씨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아유, 잠시 지금 국조 현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재정의 70.5 홍사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잠시 휴정 중이셨다는데 다시 시작하신다네요. 실은 궁금하긴 한데 참 보다가 속상해 그냥 트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네. 지켜보셨죠? 네. 아유,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천천히 제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협동조합. 사주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눈치를 볼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너무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냥 한두 분 줄만 쓰면 웬만큼 해낼 것 같은데 음. 사주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음, 근데 선생님께서도 바로 그 네. 협동조합, 네. 학습 공동체 협동조합을 네, 하고 그렇습니다. 계신다고. 네, 가장자리라고요. 예. 네, 가장자리. 그리고 이번에는 네. 그 거기서 격월간 말과 활. 예, 말과 활이라는 아마 이번이 창간호인 것 같아요. 창간된 지 이제 한 3주 됐습니다. 3주요. 네, 예, 네. 7, 8호로고 그러면 9, 10호로 준비하시느라고 또 네,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검색창에 말과 활 한번 쳐보십시오. 자, 필진들로 그 표지를 꽉 채웠는데요. 필진과 필진이 쓴 글 제목으로 표지를 디자인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와, 이 필진들 이거야말로 홍세화의 인맥, 인맥지도.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고요. 이게 너무 권력적이신데요. 아니, 창간호라 좀 욕심낸 부분도 있고요. 예. 그 필자분들이 어떤 그 필요성에 네. 대해서 이제 그 같이 공감하시는 분이 그런 흐름이 있어서 예. 그래도 가능했던 일입니다. 네. 아유, 저는 권위에 기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 제 눈에 들어온 분을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선생님. 네. 슬라브의 지젝. 작년에 우리 서울을 방문하셨어요. 슬라브의 지젝 글을 주셨어요. 이 창간호를 위해서. 그리고 가라타니 고진.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철학 조금 하시고 싶어서 약간 요새 인문학 바람 불었잖아요.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 가라타니 고진의 아직 번역되지 않은 철학의 기원이라는 것이 시리즈로 바로 말과 활에서 계속 연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명하신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정희진 선생님도 있으시고 이태광 교수님도 있으시고 박노자 선생님도 있으시고 야 정말 그 어떻게 섭외를 하셨나요? 글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사회의 학술지와 어떤 시사지의 어떤 경계 지점에 좀 비어 있다라는 그런 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게 이제 토대가 된 것 같아요. 네. 학술지와 시사지의 경계. 제가 그냥 직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게 네. 바로 이 말과 활이라는 제목. 그렇죠. 말은 이제 같이 언어니까 하나요? 사유이고, 그 다음에 활은 이제 활동, 실천, 그 다음에 네. 이제 활인의 의미, 또는 이제 병기의 활, 네네. 그러니까 무기의 의미도, 그렇게. 그래서, 가장자리 조합이 이제 학습과 실천에, 그러니까 사유와 실천의 학습 네. 공동체니까, 그걸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은 학습 공동체 가장자리 조합원들이 모이셔서 네. 그분들이 네, 이제 토대가 돼서 이제 말과 하신 활을 게 이렇게 말과 좀, 활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여기에 관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말과 활을 사보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말과 아니면- 활 정기 구독을 해주셔도 좋고, 네. 그보다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은 가장자리 조합에 참여해 주시는 거죠. 가장자리 조합에 참여하시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말과 활은 함께 받아보실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세요. 네. 그 워낙 필진들이 쟁쟁하신 분이고 또 홍자 선생님이 하시는 학습 공동체라 그러니까 수준 높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꼭 그렇지 조합원으로 않습니다. 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주저됨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다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긴장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책하고 항상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자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조합원 가입원서 CMS 인출 동의서에 아유, 사인해서 고맙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좀 권위에 의존하고 또 지적 허영이 있나 봐요. 이게 배우고 싶어요. 게다가 그냥 이렇게 책상 노름하는 배우는 공간은 가끔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 사회에 또 이제 문제가 공부하는 거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네. 그게 사실 이제 근대 교육이 갖고 있는 제도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의 인식 속에 이제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자리 잡혀 있는. 네.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이 항상 이제 부족한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 여러 가지 뭐 책들을 이제 직접 혼자서 쓰신 것도 있고 또 공동 저자가 돼서 또 사회에 던지는 글을 쓰신 글들을 또 엮은 책들도 제가 보고 했지만 그 글에 한 자락씩 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그 공부하는 네. 것에 대한 얘기는 늘 네.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뭐 그냥 음. 예전에는 의식화라는 얘기를 네. 썼는데 저는 그 선생님은- 말에 별로 그렇게 예. 동의하지는 않죠. 예, 다른 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얘기를 늘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예. 교육에 대한 네, 그렇죠. 이야기들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렀냐, 존재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냐 그러면 아무도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텐데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다 이미 존재의 완성 단계에 이른 양 살아가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고집도 세고 지금 삶의 방식을 전혀 바꿀 의향도 없고 그리고 또 네. 책도 안 읽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의식화라는 말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제가 제 견해로는 의식화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 이른바 의식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아무 의식화가 있지 않았느냐. 바로 지배 세력에 의한 의식화가 이미 관철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의식화라는 게 이제 일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선배 잘못 만나서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데. 네, 대학 운동을 할 때 뭐 동아리, 어떤 단대를 가느냐에 따라 네, 뭐, 다르고. 동아리 잘못 기웃거리거나 뭐 이래 선배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마치 이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양 착각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게 윤리적 우월감까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이 소위 운동권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그 진영 안에서도 거의 공부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 선배에 따라서 정파가 결정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과거에 그런 경험하고 같이 떠올리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참 직업을 뭐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가지시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뭐 정당인 정치인이시기도 하면서 또 그렇죠. 그렇죠. 뭐 정말 선생님의 위치이시기도 하고 또 저자의 위치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만 홍세화 하면 떨어질 수 없는 이름표가 파리의 택시 운전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의 택시 운전사. 실은 제가 90년대 이제 초반 학번인데요. 그 네. 시대가 정말 탈냉전 현실사회주의권이 예. 무너지고요. 솔직히 대학 들어가서 사회를 처음 알게 되는데 이것도 참 슬픈 일인데요. 소위 주입식 교육에 익숙했던 우리한테는 뭔가 똑 떨어지는 게 더 좋았어요. 설득되기 쉬웠거든요. 네. 그런데 90년대는 정작 80년대에 뭐 운동을 하거나 사회를 고민했던 선배들하고는 다르게 어떤 누군가가 견인해 줄 수 있는 뚜렷한 뭔가가 없었던 시대이기도 했어요. 네. 그때 얼핏 이렇게 보게 된 책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였고 네. 또 선생님의 역정 자체가 한때 이렇게 깊숙이 또 뭐 통일도 고민하시고 대한민국을 고민하셨던 그 역정 안에서 또 파리라는 정말 색다른 낭만만 있을 것 같은 그 공간에서 또 계시면서 그 파리 덕을 봤죠. 이 한국에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남달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벌써 거의 20년. 네, 그렇죠. 95년도에 나왔으니까 예, 기억입니다. 벌써 18년 전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책을 본인이 지금 보시면 선생님께서 지금 보시면 어떤 그래도 느낌이세요? 여러 책을 그 이후에도 많이 이렇게 네. 내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죠. 네. 첫 번째 나온 책이기도 하고 또 제 삶이 녹아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한 어떤 부분들에는 조금 제가 다시 읽을 때 좀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좀 너무 어줍잖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저도 실은 이제 예전에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이번에 모신다고 생각하고 읽었는데요. 아니 뭐 당연히 이제 저자분께서 직접 읽으셔도 그렇겠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지금쯤 되니까 또 다르게 읽혀지는 또 원래 책이 맥락이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책이 책은 이 독자와의 이 독자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책 한 권이라고 해서 항상 똑같이 읽히지 않는 거죠. 그만큼 독자의 변화된 예. 독자의 눈으로 읽게 되니까.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여전히 파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홍세아 선생님께서 파리의 택시 운전사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파리 관광을 시켜주시잖아요. 네, 그 전직 가이드로서의 사명감으로. 그러니까 파리 관광을 시켜주시면서 또 파리 사회와 우리 사회를 단편 이렇게 걸치는 듯한 어떤 은유를 막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멋진 이제 문화가 접목된 가이드 홍세화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파리에는 얼마나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총 23년이죠. 귀국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33는 나이로 33살 때부터. 그러니까 30대, 40대, 그리고 50대도 반을 거기서 살았죠. 예. 근데 실제 난민전 관련된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다시 그때 당시에 공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을 받은 지 꽤 되고서도 돌아오시질 못했어요. 그게 사실 좀 이제 저희 집안에서도 그랬고 친구들도 사실 법무부에
계속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법무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해줬어요. 그러고는 김대중 정부 들어선 뒤에 그제서야 그 10년 전에 공소원가 뭔가가 예, 이렇게 예. 저희가 됐다고 공소시효가 됐다고. 끝났다. 그 좀 허망했죠. 예. 사실. 10년 전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뭐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예. 것이기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파리의 택시 운전사와 관련해서는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노래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키 만만순가 예. 근데 전혀 그 무슨 얘기인지 젊은 세대하고. 혹시 PD님 그거 물론 다음에 저희가 들을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맞을 거예요. 문화적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근데 현장에서 들으셔야 돼요. 이 무키 만만수가 네. 그 희망버스 현장에서 전 처음 네. 봤는데요. 네. 저한테는 확 와닿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어색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 하여튼 가수님 섭섭하시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주 발랄하고 네. 그런 점에서 근데 이게 저로서는 잘 접목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제가 적어왔어요. 가사가요. 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뿜빰 이걸 4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택시 운전사는 아니다. 유럽의 택시 운전사는 아니다. 지구의 택시 운전사는 아니다. 우주의 택시 운전사는 아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뿜빰 하시는 겁니다. 그 가수들의 독특한 코드가 있더라고요. 네, 여튼 그 정도로 이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이 책이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똘레랑스라는 네. 그렇죠. 똘레랑스라는 단어를 아마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책부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물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하나였으니까요. 예. 그게 사람이 다 다른데 이 차이를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배제의 근거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서는 이제 어떤 성찰 이성의 요구로서의 이제 톨레랑스를 강조하게 된 거죠. 다름을 존중하는 그게 이제 다양성의 토대이니까요. 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차별이나 억압이나 배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또는 부조리한 이런 모습의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이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또 이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기에 이제 휘둘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방금 게시판에 그 돌멩이 8 분께서 앵톨레랑스와 관련된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아마 톨레랑스의 이제 반대죠. 반대적 의미가 네. 앵톨레랑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앵톨레랑스에 대해서는 톨레랑스를 할 것인가? 그건 논리적으로 할 수 없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도 어떤 사상이 톨레랑스라는 그 사상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앵톨레랑스한 인간의 행위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로 이제 강조된 것이 이제 톨레랑스인 거죠. 그러니까 톨레랑스가 만약 앵톨레랑스까지 용인하게 되면 설 자리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가령 16세기에 신구교 간의 그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이고 학살하고 이랬던 그런 구체적인 역사적 행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산물이 톨레랑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앵톨레랑스한 행위에 대해서 맞서라는 그런 그러니까 앵톨레랑스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를 요구하는 거죠. 앵톨레랑스에 대해서는 앵톨레랑스. 네, 그렇습니다.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돌멩이 8님 네.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분 뭔가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제가 책 한 권씩 지금 제 맘대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우리의 지적인 갈증을 우리 계속 채워주고 계셨는데 글쎄요. 너무 시간을 확 띄워오나요? 2011년도에는 그 진보정당의 진보신당 대표가 됐죠. 진보신당의 대표가 되셨어요. 그냥 이제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당원이 아니라 한 당의 대표가 될 때는 이제
출사표이잖아요. 네. 그게 뭐 국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출사표를 던지신 건데 네. 그 변화 과정도 슬쩍 그러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귀국하고 2002년에 귀국했는데요. 그 당시는 민주노동당이었죠. 네. 민주노동당에 귀국한 지 한 두 달쯤 지난 뒤에 바로 당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당원이었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신문사 언론사에서는 이제 당 가입을 할 수 예. 없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가입을 했었죠. 그만큼 한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지향이나 여기에 있어서 좀 적극성 그리고 진보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이 저한테 대단히 중요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장 이상 되거나 이러면은 거의 다 예. 가입 안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당연한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유럽에서 진보적인 그런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엿보면서 네. 좀 그 적극성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좀 배운 그런 네네. 부분일 거예요. 아무튼 2002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뒤로 그 다음에 이제 분당이 되고 네. 그래서 진보신당으로 남게 됐고 근데 이제 또 진보신당에서 이제 거기 이제 유명했던 그 분들이 네. 그 주도급에 있던 분들이 다시 이제 나가게 예. 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로서는 있었죠. 예. 그 진보신당에 남아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의 자존감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어떤 한국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과정 속에서 진보신당 당원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소중함이 네. 이제 저에게 이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상황적 판단이 깜냥도 없고 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현실성도 너무 부족한 제가 아이고. 그 자리에 이제 나서게 됐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배경이었죠. 네. 지금은 다시 그냥 네, 평당원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평당원으로 돌아왔죠. 또 가장자리를 시작하신 걸로 보면 또 본연의 역할에 또 네, 이게 정서적인 그런 네. 것인지 모르는데 이게 가장자리라는 게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그 이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하고 높은 자리에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가장자리가 제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 점 하나뿐이다. 근데 가장자리는 평등한 점들이 모여서 이루는 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을 때 벼랑 끝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연대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물러섬이 필요하다. 어떤 중앙이나 어떤 지배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어떤 생산주의 이런 것이 아닌 물러섬의 의미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설 자리가 이제 가장자리가 아니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말씀해 주셔서 실은 제 스스로가 저는 네. 우리 제가 네. 민변 회원으로서 법조인의 삶을 살면서 민변 회원인 게 나는 흡사 이제 가장자리의 삶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전혀 반대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론 유사한 의미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자뻑하고 있나 봐요. 저는 남들이 다 하는 판에 박힌 판례를 답습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의 삶보다 경계가 어딘지 그 점이 어딘지 항상 확인하고 있는 지금의 이곳이 너무 좋다. 뭔가 큰 차이 없는데요. 저 혼자 그렇죠. 선구자적인 뭔가를 하는 것처럼 저는 겸양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유일한 의미예요. 나머지는 다 뛰어난데 겸양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고개가 숙여집니다. 별말씀입니다. 저희 진보정당의 역사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짧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그래도 긴 태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그 당시도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없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민주노동당
원내로 진출하면서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예. 또 진보정당이라는 게 또 음. 제2야당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참 뭐 그렇죠. 아슬아슬한 얘기긴 예.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뭐 다양한 분석과 진단이 가능할 텐데요. 네. 우선 이제 2004년에 10분이 이제 그 의회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진보 정당이 한국 사회에서 할 일은 의회 전술도 중요하지만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헤게모니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거의 없고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표가 되었던 이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목표를 갖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진영 내에 이제 그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그리고 소위 이제 조직 노동의 상층이나 진보 정당의 상층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 강화로 진보 정당의 역할이 축소된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이제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곤두박질 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저로서는 예를 들면 통합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지극히 폭력적으로 관철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뭐 견해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 이제 연합은 할 수 있지만 또 연합은 해야 되고 그런데 당으로 통합돼야 된다는 것은 거의 강제에 이르는 것이고 더구나 진보 정당의 경우에는 강령이 있고 지향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통합한다는 것은 그게 진보 정당의 성질과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통합 진보당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기 전에도 그렇게 되는 것 그때 이미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이미 예견을 한 바 있었죠. 뭐 이것 자체가 우리가 갈등에 익숙한 시민들이 아니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네, 그렇다 보니까 갈등 또는 헤어지는 것이라는 거는 늘 나쁜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 속에 있었나 봐요. 네. 예. 그래서 더더욱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언뜻 봤는데 경쟁 대상과 극복 대상은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하신 맥락에서도 그렇죠. 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문제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만납니다. 우리가 극복 대상은 일상 속에서 거의 만나지 않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은 실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끼리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부닥치죠. 부닥치기도 하고 인간이 또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까운 사람 안에 적을 만드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진보 진영이 이 어떤 헤게모니 진영 안에서의 세력 다툼, 뭐 노동조합 위원장을 누굴 뽑느냐,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그 세력 다툼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는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공동의 극복 대상에게 대해서보다도 내부에 있는 다른 세력에 대해서 더 적대적인 화쟁해도 경쟁해도 되는 네, 그런 대상에까지. 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특히 진보 진영에서 그것이 조직 노동이든 진보 정치의 진영이든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그래도 설령 헤어지더라도 항상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는데 이것마저 없다라는 참 안타까움을 제가 토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자. 나는 이런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통합이 아니더라도 연합은 항상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같이 하려면 왜 꼭 하나가 되어야 되냐. 이것은 다양성에 대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폭력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톨레랑스는 아닌 거고 그렇죠. 결국은 경쟁 관계에 있는 예. 그러니까 극복 대상은 아닌 이상 경쟁 네, 관계에서 그렇죠. 톨레랑스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참 모순되다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러니까 그 사실 뭐 톨레랑스는 뭐 유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공자님 말씀에 논어에도 예, 비슷한 말씀이 예. 있죠.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 즉 군자는 같지 않으면서 하나로 획일화하지 않으면서 화목하다는 거거든요. 하지 않으면서 화목하다. 네, 화이부동이. 그러니까 사실 화이부동이나 톨레랑스나 같은 사회를 고민할 때 나오는 지혜는 동서양이나 네.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정치 얘기 하시면서도 네. 그 대의제 우리가 되게 완벽한 제도라고 지금 조금 심취하고 있는 물론 뭐 참 세련되고 우리가 정말 그간에 어렵게 이뤄낸 제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대의제에 매달리는 현상에 대해서 또 비판의 말씀을 언뜻 비추셨어요. 네. 그 얘기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여러분 머리 무거우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강 시작합니다. 피디님. 서산에 붉은 해 걸리고 네. 제가 마이크로 돌아오는 걸 잠시 잊었어요. 왜냐면 방금 충격적인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들고 오신 말과 활, 홍세화 선생님께서 들고 오신 말과 활을 그래도 이 방송의 호스트인 저한테 저는 뭐 저자 사인이라도 해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김효진 PD가 똥물도 순서가 있는데 먼저 채가셨어요. 아이 참.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뭐 조합원 가입원서 오늘 낼 거고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함께 하면은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곧 받아보겠지요. 김효진 좋겠다. 예, 저는 이제 다 훌륭한데 또 하나 안 되는 게 겸양과 쌤이 많아요. 예. 그건 좋은 일입니다. 남이 잘 되면 또 배가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갑자기 머리가 확 비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하얘졌어요. 예, 대의제. 네. 대의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실은 국민이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라는 걸 고민할 수 있는 게 간헐적으로 주어진, 정기적으로 주어진 이 시간밖에 없는 양. 네. 예. 그건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루소도 돼버렸어요. 얘기한 바 있죠. 영국 사람들은 5년에 한 번만 네. 자유롭다. 예, 이런 얘기를 예. 했죠. 하루 빼놓고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이 투표일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어떤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를 저희가 이제 말과 활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더 많은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다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중에서도 이제 대의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치를 인간이 정치적 동물인데 시민들이 다 정치적 동물이고 그런데 이 대의제라는 거에 갇혀서 투표하는 걸로 마치 정치적 동물의 그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제한시키는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실은 이게 이제 벌써 오래 전부터 이제 예컨대 마르크스의 그 루이 보나파트의 그 브리메르 18일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그 대의제가 갖고 있는 네. 이 한계, 구멍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미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제 87년 6월 항쟁이 어떤 그 정치적 민주주의의 그 문은 열었지만 네. 실제적인 정치 또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거나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네. 것은 외려 닫아버린 이런 것이 또 있지 않는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진보 정당인으로서 네. 또 네. 뭐 대표회직은 네, 이제 그 대의제를 보셨지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 대의제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이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직접 네. 행동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이제 요즘 상황에서도 보이지만 시민들의 어떤 적극성 네. 이런 것이 요구되는 그러니까 진보 정당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시민사회 단체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시민의 어떤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점을 또 강조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어떤 그 적극성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볼테르의 그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의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네.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도 광신자들이 가장 열성적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열성적인 것이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열성적이죠. 그 자체의 열성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공익을 지향하거나 사익이 아닌 공익,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네. 인권을 지향하는 사람, 인권 신장을 지향한다고 할 때 그 자체의 열성이 내재되어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에 비해서 공익을 지향하는 사람의 그 자체의 열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죠. 예. 광신에 비해서 지혜가 그렇듯이.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공익을 지향하고 민주주의 또 인권 신장을 요구하는 그런 네. 것이 이 시민일 때에는 더 적극성을 의지로 결합시켜야 된다는 이게 이제 시민의 어떤 덕성의 네. 그런 기초.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점에서 이제 대의제가 갖는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한계는 그저 투표하는 것으로 네. 머물게 되는 이런 점들이 이제 그 한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뭐 또 뭐 더 덧붙인다면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일부분을 뭐 실제로 기득권 세력들을 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는 뻔뻔함이라고 보는데 예. 그냥 뻔뻔하죠. 그냥 뻔뻔함인데 네. 이게 바로 그 무지는 힘이라는 그러니까 무지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닐 수 있지만 뻔뻔함이라는 독버섯이 피어나는 토대가 무지라는 거죠. 그런 점이 그 점에서 이제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보면 세 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가 네. 무지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마 전쟁은 평화고, 네. 두 번째는 자유는 예속이고, 세 번째는 이제 무지는 무지는 힘인데, 힘. 저는 그게 참 희한하게 이제 좀 다가오는 게, 전쟁은 평화, 이것은 남북 관계를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자유는 예속, 이건 한국의 노동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는 힘, 이것은 네. 한국의 민주주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 저 지금 몇 분의 훌륭한 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적느라 바빴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의 수준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적고 있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이실 거예요. 제가 게시판을 언뜻 봤는데요. 홍세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잘 네. 봤어요. 교원 준비생이셨대요, 당시에. 네.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불온 교사들을 양성하셨어요? 네, 그런 책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늘 교육 문제는 네. 아무튼 놓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게시판 글들이 많은데요. 혹여 저희 홍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아직 책 한 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생님 방금 말씀 듣고 보면 지금 뭐 국정원 사태 이렇게 공분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참여, 광장의 참여 어떠세요? 그게 이제 그 힘이 실제로 우리 민주주의 힘일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표현되어야 하고요.
결국 한 사회의 어떤 그런 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의 반영이고, 그랬을 때 지금 국정원 사태와 같은 이런 반민주주의적인 퇴행에 네. 대해서 맞서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이제 방관하는 것이고, 네. 결국 그것이 이 가장 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지는 힘이 되는 이 뻔뻔함이 이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실 정치나 이런 데서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사실 그 국민들이 이 시민적 힘을 통하여 표현하고 그것을 바꾸도록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어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덕성인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시민의 자격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대선 이후에는 뭐 멘붕? 예, MB 사태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국정원 사태에 빨리 모이지 못했어요. 네. 다들 이제 5년 뒤를 기약해야 될 것만 같고 3년 뒤 총선을 기약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에 그다음에 또 심리적으로도 물론 이 허한 마음을 각자 달랠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촛불이 그래서 처음에는 주저되고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참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 그 거대했던 촛불에도 건재했던 이명박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 역시도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합리를 요구하는데 네. 합리성을 요구하는데 그 정도까지도 부응해주지 못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지속이 되면 또다시 또 지치시거나 결국 이제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자일 수밖에 없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네. 또 그런 대중인식이 또 만들어 공고해져 버릴까 저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익숙해진다는 것이 참 문제를 갖게 되는데 예. 익숙해지는 것이 이 좋은 의미보다 제 판단에는 나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에 익숙해지면 더 나쁜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좋은 것에는 익숙해지면 이게 이 권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여 그러면서 또 변화가 안 될 때 거기에 이제 지치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 점에서 좀 어떤 이 뭐랄까 이 좌절하지 않는 그런 지혜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좌절하지 않는 지혜. 예. 좌절하지 그러니까 않는 지혜. 저는 이제 저에게서 이제 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는 게 있는데 예. 저는 예를 들면 냉소. 저는 예. 적어도 나는 냉소는 하지 않겠다. 네. 차라리 쓸쓸해 할지언정. 뭐 이런 것을 냉소는 하지 않겠다. 네. 쓸쓸해 할지언정. 예. 그 실은 선생님 안 계신 동안에도 잠시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뭐 흉본 건 아닙니다. 그거 봐도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가 그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그 한겨레에 기고하셨던 글에서 또 제가 차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 어떤 이는 가장 높은 차원의 절망은 극복된 절망에서 높은 차원의 희망은 네. 극복된 절망에서 나온다고 했다. 뭐 여기 정치가 있다면 그것이 네. 새 정치든 아니든 지금 여기 절망에 응답하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극복된 절망, 지금 극복해야 할 절망, 그래서 우리가 높은 차원의 희망을 질 수 있는 그 단초가 지금 현실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항상 있는 거죠. 있죠. 거기에 그렇죠. 지금 주문을 네.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지금 여기에 가장 큰 절망은 뭘까요? 지금 여기 절망은 제 판단에는 공감의 결여,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소멸돼 가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 이런 점이 이제 가장 절망적인 네.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컨대 이제 쌍용 자동차라든지 네. 또는 얼마 전까지 이제 현대자동차 철탑 위에 올랐던 그런 두 노동자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그런
그런데 이런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네. 같이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사실 요즘 특히 이제 청소년 세대에게 참 그 청소년들의 잘못은 아닌데요. 네. 생각 없음, 생각하지 않음, 네. 생각하기 싫어함.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세대들은 옳고 그름의 구분이나 추함과 아름다움의 구분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있고 내가 편하면 좋고 내가 네. 불편하면 싫고 예. 좋고 싫고의 구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싫은 생각할 새도 없었죠. 그런 문제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생각하기 싫다라는 것이 그 바로 공감 능력도 소멸시키게 되는 네. 이런 왜냐하면 상상력 자체가 빈약해지니까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그 좀 직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간 영혼이 훼손되고 있고 축소되고 있는 네. 이런 상황. 그것이 이제 제가 저로서는 절망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영혼이 훼손되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편안하기도 한 네, 그러니까 삶인데 이웃에 대한 상상력 자체가 실종되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능력을 갖기 어려운 거죠. 예, 이게 결국 뭐 개인의 어떤 자기 성찰만으로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네, 그렇죠. 것들이 분명히 환경이 대단히 존재한 중요하게 거죠. 작용하죠. 이렇게 뭐 또 생각과 영혼과 저변에 있는 그 물씬 네, 물신으로 네. 충분히 행복도 네, 스스로 그렇죠. 체면하면서 네. 그게 행복인 양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또 신자유주의 문제들 이런 네, 것도 또 그렇죠. 책에서 많이 네,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죠. 또 늘 언제나 중심에 노동을 두고 계시고요. 그 말씀도 참 이게 시간은 짧고 충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 몇 시간도 부족할 내용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홍세화 선생님 종합 선물 세트로 인터뷰하고 있는데 짧게라도 우리 신자유주의 그리고 또 노동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한 우리 정치에 대한 이야기 잠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네. 당연히 공부해야 될 게 자본주의 사회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그렇죠. 예. 그럼 사회 과목이라는 게 왜 있을까요? 예. 사회를 인식하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배경인지 뭐 분단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그 배경으로 작용했겠지만 우리는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에도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배우는 사회 시간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없죠. 예. 네, 이 점이 어쨌든 제가 이제 두 아이가 프랑스에서 교육할 때에 옆에서 봤을 때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은 한국에서의 노동 또 노동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포지션이 위치나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것을 스스로 인식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자 의식을 가져야 마땅한데 갖지 못하죠. 그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배 잘못 만난 경우에 이제 살짝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질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갖지 않는 이런 상황이 한국의 노동 문제를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항상 이제 굴종을 강요당하는 이런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러고 싸워봤을 때 그제서야 현실을 조금 이제 인식하게 되는 이럴 만큼 이제 구조적으로 노동 자체가 굴종을 자발적 복종 아니면 굴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저로서는 사람들이 다 일터에 있고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 복종 상태에 놓여 있다. 자발적 복종 상태. 아니면 굴종.
굴종이 강요되고 있는. 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당하고 있거나, 근데 제 판단에는 다수는 자발적 복종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복종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죠.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자발적 복종 이런 단어도 어떤 분들은 이 뭐 알 듯 모를 듯 이 약간 참 역설적인 단어에 조금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 써놓으신 책을 보면 아주 쉽고 명쾌하게 또 전달되고 있고 그 기저에 어떤 고민들이 또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하고 맞닿아 있는지가 또 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책 주문하세요. 뭐 일일이 말씀을 드려도 좋겠지만 저희 홍세아 선생님 성함을 치시면 저서가 나옵니다. 저서가 나옵니다. 제가 아마 제 탓이에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얘기를 청해서 전달은 참 많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고 싶은데 또 어떤 우리 고등학생 청취자도 있으시거든요. 네. 조금 어려운 말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발적 복종이라는 말만큼은 저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아까 이게 생각의 틀에서 좀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발적 복종 아까 뭐 제가 실은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의식화의 반대로 탈의식이라는 네, 말도 네. 하시고 하셨는데 네. 자발적 복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탈의식 뭐 연계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데 아니면 그 선생님이 자발적 복종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쉬운 말로 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꼭 말씀해 주세요. 과거의 노예는 자신이 노예이기 때문에 복종을 강요당한 거죠. 근데 현대의 노예는 아니잖아요, 제도적으로. 네. 근데 실제로 일터나 이런 데서 노예들이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그 어용노조. 네. 이게 이제 자발적 복종 형태죠. 그런 것이 온 곳에서 관철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발적 복종이라는 이 개념은 이제 16세기 프랑스 작가, 네. 그 문필가인 에티엔 들라 보에티의 저작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관심 있으시면 네.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을 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벌써 16세기에 이제 그런 저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와 이제 연결지어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노예이면서 노예인지 모르는 상태죠. 예. 바로 그 그 문제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예. 현대의 시민성도 시민적 자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민이 아니고 시민이 신민과 시민의 차이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점에서 노동 문제 이외에도 지금 현대의 이 정권 체제 네. 이런 것에 그 신민적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러니까 신민 하인이죠, 말하자면 예. 그 왕의 신하에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대부분 아닌가요? 예.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확장한다면 사람은 자기가 거하는 자리에서마다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몸이 있는 곳에서마다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네. 그럴 때 몸이 거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이고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배움터가 있죠. 네, 학교. 예. 여기서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 학교는 벌써 배움터에서부터 서열이 매겨지고 자기 이 위치를 규정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미 이 공부 잘하거나 또는 이 권력적인 예. 이런 구조에 승복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배움터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노동의 문제가 이제 그런 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이 가부장적인 이런 네. 틀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죠.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치 뭐 대의제 부분을 설명하셨던 것하고도 저는 논리적 괴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자유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그렇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네. 그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매트릭스 살펴볼 사회하고 필요가 마찬가지예요. 있는 거죠. 매트릭스 영화에서 나오듯이 예. 바로 사람들은 각자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 다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결국 우리의 의식의 어떤 틀 자체가 네. 규정되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결국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예, 참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의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를 더듬어 다시 살펴보는 순간에 참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이 예.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이에요. 그 사실은. 네, 예. 그런 것이 어떤 이 세상을 조금 더 알아갈 때 자아가 확장되는 예. 거거든요. 그 자아가 확장될 때 오는 그런 어떤 쾌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그 홍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협동조합이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입니다. 네, 노래 한 고맙습니다. 곡 듣고 와서 또다시 광고 말씀드릴게요. 가장자리. 안아줘요 너무 외로워요 그대 뒤에 숨은 그댈 봐요 나를 안아줘요 너무 외로워요 그대 뒤에 숨은 그댈 봐요 매일 아침 네. 노래가 나가는 동안 또, 저는 또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책 증정식이 있었네요. 효진 PD님 좋으시겠습니다. 예. 가장자리 조합원 가입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저한테 제 손에는 가입 신청서가 있긴 한데요. 그 신청서를 직접 이렇게 못 받으시는 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가 가장자리 있나요? 저 가장자리 아마 그 검색하면요. 예. 그 카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카페. 카페에 예. 보면 그 가입할 수 가입하는 있는 방법 절차가 다 있습니다. 예. 네, 네. 가장자리를 검색창에 쳐보시고요. 조합원으로서 가입을 하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조합원에 익숙하십니다. 주인 네. 되는 의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뭐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정기 구독하실 수 있어요. 뭐 시사주간지 뭐 이런 거 받아보시는 것처럼 정기 구독하셔도 되니까요. 정기 구독 신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말과 활 또는 가장자리를 쳐보십시오.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예. 아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좋은 기회를 저희가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네. 전 지금 왜 몰랐지 네. 할 정도. 저는 레이더가 나름대로 넓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깊지는 못하고 되게 넓어요. 네. 근데 제가 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너무 귀한 책. 저희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섭외를 어디서 했지요? 그 대한문에서 예. 했죠. 대한문. 여러분, 오늘 그냥 지나갈 줄 알았죠? 저는 요새 한눈만 패고 있어요. 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 최성령 경비과장을 매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최성령, 물론 그 사람 한 명의 얘기를 하겠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잠시는 하고 갑니다. 오늘도 패고 갑니다.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 최성령 씨. 그분이 못 벗을 때까지 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 대한문 앞에 그 집회 현장에 우리 민변에 주최하는 집회 현장에 나오셨어요. 저는 그새를 놓칠세라 섭외를 했죠. 국민TV 여러분께도 홍세아 선생님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 이런 소식 오늘 반가우시죠? 바로 그곳에서 뵀어요. 항상 노동자들하고 연대하는 곳에는 계셨던 것 같아요. 희망버스 현장에도 또 표시 안 나게 가시던 모습을 저도 뵀답니다. 그 홍세아 선생님 대한문 앞에 가보시고 어떠셨어요? 그것 말고도 또 같이 연대를 하고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거의 보셨겠지만 변호사님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꽃밭을 만들어서 예. 24분에 대한 분향소 사람보다 꽃이 아름다웠죠. 예. 그런 현실이 참 한국적이다라는 가슴 그런 아픕니다. 것이고, 예. 그렇죠. 앞서 말씀 나온 이 공감, 타자의 공감, 네.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이제 실종되고 있는 이런 현실.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적 어떤 그런 정신 현상이랄까,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겠죠. 네. 역시.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제 모색은 하고 끈을 놓아서는 안 되니까 네. 좌절도 냉소도 하면 안 되니까 네. 적극적으로 어쨌든
거기에 개입하고 기입하고 하여튼 참여하고 이런 것이 결국 인간의 목소리라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이제 펼쳐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앞서는 거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절망하지 않는 지혜, 포기하지 않는 지혜. 그 국정조사가 곧 될 것 같고 다 해결될 것 같다가 이제 정치권에서는 무관심으로 네.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분향소 그 공간마저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시민들은 분노는 하지만 그 목격한 여러 가지 것들로 무기력해져 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지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연대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도 실은 저희 홍세아 선생님께서 거기서 강연을 하시기로 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의 목소리, 노동을 대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라서 그 자리에선 정말 귀한 강사셨거든요. 근데 집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강의를 못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제 물론 쌍차의 사주들이기도 하고 자본가이기도 하고 위정자들이기도 하지만 그 현장에서 집회를 막은 사람 최성령 씨, 권력의 손과 발이 되신 분들이 면책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위법한 명령에는 불복종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한눈만 한번 패보시려고요. 그 최성현 경비과장은 그날도 함께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올려주신 분이 몇 분 계신데요. 네. 그 대구에서 그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네. 참 반역의 땅 우리 대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네. 우리 단체 관계자십니다. 진은주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세상 청소년 단체 우리 세상에 강연을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파리에 있었던 이야기, 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감사했다고 인사를 전해주시네요. 지난 촛불에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또 같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대구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고등학생 젊은이들이 있으신가 봐요.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그때도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참 추상적인 부탁 말씀 같지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말씀 주세요 하셨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아주 짧게 네. 몇 가지만 얘기하죠. 우선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야 된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형성된 생각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생각하는 사람의 존재 조건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갖게 되었나라는 물음을 던질 때에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부터에 대한 생각할 때에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되돌아볼 것을 바로 이제 제가 2009년에 낸 생각의 좌표에서 제일 먼저 제기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 세상 보는 눈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사회를 통하여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를 대상화하여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 생각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 그것이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아주 쉽지는 않죠. 쉬우면서 어려운 주문인데 그것은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을 택하라.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을 택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죠. 왜요? 너무나 당연히 의미 있는 것은 불편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을 택하라는 얘기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참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방금 네. 얘기, 사회를 봐라. 또는 뭐, 사회 구조를 보고, 이 메커니즘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식론, 네. 인식론을 먼저 갖고 가면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나의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집어넣어준 애기 씨가 내 생각을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네. 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확 와닿았어요. 정말 청소년들도 어떤 고민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요. 던져주실 화두로는 괜찮은 그게 얘기.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는요. 이제 그 스피노자의 말로 기억하는데 네. 사람의 이 생각의 성질이 고집이라고 얘기를 했죠. 생각의 성질이 고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죠. 그런데 그 점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처럼 인문학적 토대가 취약한 사회에서는 그 생각하는 걸 고집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고집하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나를 물을 때에는 그래도 고집하면서도 좀 뒷문이 열려 있죠. 이 생각이 내가 지금 고집하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네. 아니면 불완전할 수도 있다. 네. 라는 이런 것이 좀 열려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토대가 없다 보니까 취약하다 보니까 고집만 남습니다. 온통 다 고집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토론이 성립이 되지 않은 거의 어렵죠. 이게 좀 열려 있어야 조금이라도 기존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 보면 다 알죠.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어떤 지점에서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회피하죠. 예. 이것이 사람의 관계 자체를 지극히 피상적으로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더 밀접한 관계, 심지어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지점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그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정치 부분일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는 이제 언급을 안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서먹하게 하는, 더 밀접하게 하지 않게끔 작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열린 자세, 열린 사고를 하지 않는 내 생각이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에 대한 물음조차 없는 사회. 그리고 오로지 생각의 성질인 고집만 남아버린 그것밖에 없는 이런 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상이죠. 그래서 인문학의 위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인문학이 많이 이제 말해지고 하는데 저로서는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생각하는 존재로서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고집하는 생각 어디에서 왔나라는 물음을 좀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결국 뭐 우리 사회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미 머리가 희끗해지신 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공부를 못 해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의 좌표 그 책에서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는 뭐 매스컴이라는 굉장히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재단하고 있는 이제 우리 생각을 재단하고 있는 어떤 거대 악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은 그 매스컴조차도 물론 이제 그런 바로 그 비난하고 계시는 매스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회죠. 근데 그 매스컴조차도 우리는 이제 좀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실은 오신 이 국민 TV도 그래서 생겨난 이제 대한방송의 하나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매스컴에 대한 갑갑함으로 국민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계신데요. 지금의 언론에 대해서 또 물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때로는 이렇게 집단적인 그러니까 정보의 제공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의 자율성을 막고 있기도 하지만 또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참 소중한 매체인데 그런 매체들을 다 잃어버리다시피 했어요. 이런 언론 상황을 어떻게 그게 참 바라봐야 안타까운 되고 상황이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말씀 물으시네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상황을 보면 이제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방송을 이제 거의 장악하고 이런 언론을 장악하면서 나타난 그런 게 정치 현상의 이 왜곡
걸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나마 민주적인 교육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언로까지 완전히 이 장악된다면 네. 이런 점이 참 어둡게 하는 그런 전망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 TV 같은 이런 시도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같이 참여해야 되는 이런 배경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 언론을 흔히 이제 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공적 그릇이다. 예. 공적 그릇의 핵심은 공익이죠. 공공성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국민 이제 국가 공영방송이고 공영방송. 그런 네. 방송으로서 당연히 공공성이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87 6월 항쟁을 통하여 특히 이제 비교적 튼튼한 노동조합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켜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공성의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예. 그런데 그것마저 이제 완전히 예. 축출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신문의 경우에는 워낙 뭐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네, 불리는 이런 신문이 지배해온 예. 저는 이제 그 점에서 신문 지형을 예를 들면 뭐 진보 신문이다 보수 신문이다라고 구분하는 것에 전 동의하지 않거든요. 한국은 한국은 이 그야말로 저기니까요. 이 보수 신문, 진보 신문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상식적인 신문과 몰상식한 예. 신문이 있으니까요. 절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점에서 그런 정말 공익을 담보하는 그리고 진실을 담보하는 그런 언론을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인이 되는 이런 작업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짧은 게 너무 야속합니다. 저희 홍세아 선생님, 저희 책으로도 뵐 수 있지만 또 가장자리나 또 네. 말가활 또 다양한 활동 통해 가지고 시민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실 거죠? 예. 네, 강자 개설하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때 여러분 직접 우리 얼굴 뵈면서 더 깊은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예, 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